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문제, 불만,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고스란히 저는 녹아 있다고 봅니다. 한 사회는 저는 20대를 보면 대충 그 사회의 모습이 저는 본질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이 가장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도 우리 사회 많은 문제로 이제 드러났지만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대들은요. 뭐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듯이 기회가 공정하지도 않고 결과도 공정하지 않고, 아니 너무 공정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미래가 희망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의 그대로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적폐를 저는 뭐냐면 격차가 구조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차가 구조화된 거를 제가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이 지금 표가 뭐냐면요. 2013년, 2009년이면 이명박 정부 2년 차죠.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였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이제 이 표를 소개하는 건데, 이게 무슨 표냐면요. 소득 등급 유지 확률이라고 돼 있듯이, 자, 가계를 10등분으로 나눴어요. 가계를요. 그럼 1분위는 뭐냐? 하위 10% 가계.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라 이겁니다. 10분위는 뭐냐?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가 하위 10%의 가계일 경우에 자녀가 하위 10%로 살 확률 87.1%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은 제가 볼 때 90%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다음에 상위 10%, 가장 잘 사는 상위 10% 부모를 만났을 때 자녀가 상위 10% 살 확률, 그것도 88.8%, 90% 가깝죠. 그 나머지는 조금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상하이 10%만 보게 되면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픈 현실이지만은 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부모들이 좀 못 살아도 자기 배우자 될 사람이 성격 좋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러면은 배우자로 선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면 된다 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요. 자기 남자친구가 똑똑해요.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근데 집안이 보니까 너무 힘들게 못 어려워요. 근데 다른 친구 하나, 자기 아는 남자친구 하나 보니까는 뭐 양다리 걸친 건 아닌데 보니까는 뭐 학교도 좋은 학교 안 나오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은데 부모가 건물주예요. 그럼 누굴 택하느냐? 후자를 택한다 이거예요. 건물주 아들을요. 왜 그러냐? 아무리 똑똑해도 평생에 월급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못 장만한다 이거죠. 이런 이제 농담,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현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뭐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 안 해도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경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는요, 제조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도 하고 소득도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거기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199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농업의 일자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기술 발달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과거보다 더 많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럼 제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으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농업에도 지금 인력이 이러니까 충분하니까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로 가요. 근데 서비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게요.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자들도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지만 되게 뭡니까? 의료, 금융, 법률 이런 거 다 서비스라고 그러죠. 고소득자들이 있는 데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하는 거, 이것도 다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택배 기사가 하는 거, 이것도 서비스입니다. 다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임금이 낮은 저임금도 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부가 가치, 고소득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개가
저부가 가치, 저임금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서비스는 뭐냐?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는 뭐냐면요, 우리가 제조업 제품을 하나 볼 때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제조업 제품,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는가? 없었던 제품이 처음 나올 때예요. 그럼 그 새로운 제품을 먼저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채워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념을 설계한다 그래요. 우리가 설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설계부는 서비스예요. 개념 설계 서비스예요. 저기 인천공항 가는데 인천대교, 그걸 예국인 회사한테 맡겼어요. 설계는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믿어가지고 예국 회사한테 맡겼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고부가 가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부품이나 소재도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부품이나 소재는 기초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 부품 소재는 일본한테 많이, 미국한테 의존을 하고 이렇게 했죠. 우리는 주로 뭘 했느냐?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조립 부분, 부품 소재 수입해다가 조립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조립 부분에 특화를 했던 거예요. 그걸 저는 그래서 선택적인 공업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진 국가는 왜 선진 국가냐면요, 첫 단계부터 끝 단계를 다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겨누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생산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못해서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나오는 것뿐이지 생산할 능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 다른 데다가 비용 싼 데다 맡기는 거는 틀린 거죠. 할 수 없는 거하고는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우리가 자신 있게 빨리 쫓아갈 수 있는 부분에 특화를 했는데, 그게 제조 조립 과정에 특화를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조업과 관련된 고부가 가치가 굉장히 취약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분들이 갈 데가 고소득으로 많이 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고부가 가치 서비스로요. 거기는 취약하니까 별로 없고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저임금 서비스로. 그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인데 특히 악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게 소득이 양극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내수가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렇죠? 일자리 중간에 떨어지게 되고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소득 불평등이 일어나니까 내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에 눈을 돌립니다. 수출에 눈을 돌리는데, 지난 시간에 일본 얘기했듯이 이 수출도 성장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기가 나쁠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주도 성장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수출주도 성장에 우리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보다 이후에 세계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로 감소를 했냐면요,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WTO에서 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 세계 1, 2등 무역국가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에서 미국이 수입 증가율이 뚝 떨어졌어요. 왜? 미국의 가계 부채가 터지면서 가계가 더 이상 옛날처럼 빚을 내가지고 소비를 못 해주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무역 적자를 대규모로 허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1등 수입 국가가요. 중국은 과거에 부품 소재를 수입하다가 한국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조립해가 수출했는데, 지네 나라에서 부품 소재 만들겠다고 자급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이 수입하는 게 굉장히 뚝뚝 떨어진 거예요. 2013년부터 중국의 수입액은 거의 정체 상황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세안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이 한계 포화 상태에 와 있다는 점 속에서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제일 먼저 타격 입은 산업이 뭐였었습니까? 당시에 수출이 타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 입는 산업이요, 해운업입니다.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세계 교역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이 배로 날라줄 물건들이 줄어드니까요, 해운업이 타격을 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진해운 파산 나타나는. 기억들 나시죠? 한진해운 파산이. 우리나라 해운업 사실상 해체돼 버렸죠. 해운업 위기에 직면하니까 연달아 뭐가 터집니까? 조선업 문제가 터지죠. 배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렇죠? 자, 조선업이 타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 핵심적인 산업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제조업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를 공급해주는 게 뭡니까? 철강이죠.
철강 산업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죠. 트럼프가 집권 나와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철강 쿼타를 그러니까 막 강요했죠. 그게 바로 철강 공급 과잉이 전 세계 철강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하나 또 터지는데요. 2013년도부터 자동차 산업에 이제 위기가 이제니까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도에 방송에 출연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3년 내지 5년 안에 굉장히 큰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댔었어요.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듣지 않아요. 국내 학자들이 얘기하면요. 왜 그러냐면요. 2017년도에 군산에서 한국제미 철수를 했죠. 예고됐던 겁니다. 예고됐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예고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GM은 미국 GM의 종속 변수입니다. 미국 GM이 본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GM이 2013년도에 미국 GM이 금융위기 때 완전히 국유화될 정도로 파산까지 갔다가 국유화돼 가지고 회생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 어떻게 앞으로 사업할래?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편을 발표합니다. 2013년도에. 뭘로 발표하냐? 완성차 사업 접겠다. 더 이상 돈벌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완성차 사업 접고 전기차하고 차량 공유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4년도부터 유럽에서 그다음에 호주에서 동남아, 러시아에서 철수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철수를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럽에 수출을 하기 위한 생산기지예요. 우리나라 한국 GM은요. 예고됐던 겁니다. 예고됐던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쓰나미가 닥쳐야지만이 그다음부터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거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가고요. 자, 그러다 군산에서 한국 GM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공장이 문 닫았으니까요. 거기 협력업체 일자리도 줄어들죠. 부품 공급하는요. 제조업들입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에 밥 장사, 술 장사가 안 됩니다. 그 노동자들이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게 장사가 안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자영업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영업 폐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 수요가 줄어들죠. 상가들이 폐업하고 그러니까 문 닫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가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과 관련해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건물에서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든가 경비를 한다든가 건물 임대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일자리도 줄어들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 부동산 경기가 또 죽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있는 도시들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파급을 시켜요. 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러니까 충격이 전체로 다 파급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수출도 성장에 다시 막을 내린 상황 속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택한 게 뭐냐? 자, 내수는 이미 취약해질수록 취약해졌어요. 수출도 안 좋아. 그럼 탈출은 뭡니까?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수입을 안 나가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국 경기가 나빠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내수로 눈을 돌려요. 근데 가계 소득은 별로 안 증가하는데 가계가 쓸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 소득을 땡겨다가 빚내서 소비하게 하죠. 그게 바로 부채주도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게 하고, 예? 이게 우리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예요. 빚내서 집 사게 한 거예요. 근데 빚내서 집 사게 하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행복해요. 모두가. 은행은 돈 장사할 때 있으니까 좋고,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이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니까 더 좋고, 산 사람도 좋고, 집 없는 사람은 고통당하지만요. 만 빼놓고 다들만 행복해요. 정치는 정치인대로 또 행복해하고 경기가 살아난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되지죠. 꺼지게 되면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채주도 성장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파산했었어요. 건설 산업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부채가 1% 증가할 때 GDP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는 플러스 값이 나왔었어요. 1%는 안 되더라도. 근데 박근혜 정부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계산해 보니까. 나쁜 정책했다는 얘기예요.